독소전쟁으로 가는 코스에서 소련군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중요하거든요. 최 박사님의 한 줄 평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소련군의 삽질로 시작을 해서 우격다짐으로 끝낸 겁니다. 삽질로 시작해서 우격다짐으로 끝냈다. 삽질이 아니고 대삽질. 아, 그죠. 삽질론 좀 부족하죠. 적백내전 때 당해보고 나니까 서방 세계의 침공에 대한 걱정과 불안, 요게 끊이지 않았던 스탈린과 소련입니다. 네. 이 발트 3국이 소나기에 들어오자 핀란드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탈린과 소련 지도부가 핀란드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 레닌그라드의 방위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 러시아 제국도 그렇고 소비에트 연방도 그렇고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그리고 모스크바, 그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당시 이름은 레닌그라드죠. 요 세 도시를 지켜야 되는데 핀란드가 독일과 친하기 때문에 독일이 핀란드 쪽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레닌그라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전에 그 1999년도인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한번 열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거리가 한 200~300k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차로 한 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쭉 가서 이제 비프리, 러시아어는 비보르크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바로 접경 지역인데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비프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는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거리를 재보니까 핀란드와 소련 접경이 30km입니다. 거기에 독일군이 진주해가지고 만약에 밀고 들어오면은 그냥 한순간에 레닌그라드를 뺏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탈린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처음부터 뭐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좀 영토 교환을 하자. 지금 러시아 핀란드 국경을 한 100km 뒤로 물리자.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가지겠다. 대신에 북쪽에 이 소련령 카렐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카렐리아 지역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맞교환하자는 얘기인데 뭐 석유가 나와요 거기서? 땅의 넓이가 7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7만 제곱킬로미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큰 땅이죠. 대만의 2배 정도가 되는 면적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다는 얘기예요. 농사도 못 짓고. 약간 영구동토 같은 느낌 아니에요? 당연히 핀란드가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스탈린이 주먹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내뻗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핀란드와 소련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고 흔히는 이제 겨울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일컫는 전쟁입니다. 근데요, 약간 덴마크는 차처하고 저쪽 반도라고 하기엔 약간 대륙 같은 느낌의 저쪽이 약간 바이킹들의 어떤 느낌이잖아요. 스칸디나비아. 그래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근데 이들은 다 다른 민족이죠. 핀란드가 특히 다르죠. 핀족. 네.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경우 그리고 덴마크까지 합해서 이 3국은 바이킹의 유산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반면 핀란드 사람들한테 너네 바이킹의 후손? 그러면 뭔 소리야? 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해요. 핀란드는 사실 종족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 수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 넘어온 그런 혈통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리고 또 북쪽에 저 북극 가까이 있는 라플란트 쪽에 가면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또 종족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 중에서 러시아 제국이었던 곳은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탈린 입장에서는 러시아 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핀란드까지 차지해야 되는 게 또 숙명이라고 할까요? 예. 네, 그런 수순이겠죠. 근데 핀란드인한테는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어. 우리는 슬라브도 아니고 우리는 핀족이야. 우리는 독립도 했다. 독립국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왼쪽 오른쪽 모두와 다른 핀족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소련군이 삽질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사회과 부도 최 박사님. 지금 레닌그라드 옆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호수가 하나 있죠. 저게 라도가 호수인데요. 네. 저 당시에는 저 라도가 호수도
그 반쪽이 나 있었어요. 저거의 반이 핀란드 영토였습니다. 네. 근데 저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곳은 레닌그라드와 비프리드 사이를 잇는 그 카렐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카렐리아 지역은 양쪽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 저 당시에는 핀란드 제2의 도시가 비프리였습니다. 그나마 핀란드는 저게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는데 저 카렐리아 지역 부근은 그래도 농사 짓고 뭐 하고 할 만한 땅들이 되다 보니까 저 지역에 그래도 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있었고요.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거기 라도가워서 북쪽만 가더라도 거기서부터는 도로 자체가 거의 없어요. 빽빽한 숲과 이 호수로 가득 찬 진짜 우리가 핀란드를 갔다가 호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저긴 그냥 중간에 위성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호수와 숲밖에 없는 데예요. 저기 그냥 술록 썰매 다니고 그런 길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핀란드의 가장 핵심 도시 헬싱키잖아요. 그렇죠. 헬싱키로 가려면 가장 최단 거리가 이제 카렐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야 되는 길이니까 저기가 정말 양측 어차피 모두에- 막아야 되네요. 네, 너무 중요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는 저 카렐리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네르헤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저 만네르헤임선은 지금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경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뒤쪽으로. 왜 네. 저렇게 지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겠지만은 저게 길이가 한 1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핀란드는 워낙 인구가 적고 이 요새다운 요새를 지을 만한 이 돈도 없고 자재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은 자연짐을 따라서 호수를 따라서 건설해 놓고 그 호수 사이사이에 있는 약간의 땅 저게 한 6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요새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핀란드가 굉장히 잘 살고 운치 있고 막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저땐 극빈국이었던 거죠. 극빈국이었죠. 그리고 네. 냉전 시대에도 팔아먹을 거는 이제 나무밖에 없던 그러니까 이렇다 할 산업이 없잖아요. 네, 저기다 네. 뭐 공장을 짓겠어 뭘 하겠어. 그러다 보니 만네르헤임선도 지키기로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요새화를 시켰는데 돈이 없어서 거의 진척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그냥 좀 땅 좀 파고 저기 목책 같은 거 세우고 있다가 이제 돈 찔끔찔끔 생길 때마다 저기다가 약간 콘크리트를 바르기 시작했는데 콘크리트도 없어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만 토치카드를 만들어 놓고 대다수의 자재는 역시 핀란드에 가득한 나무로 이제 메꿔 넣은. 그래서 제가 만네르하임선 사진 같은 거 봤을 때 참 그 의아했던 부분들이 왜 우리 대전차 방어선용으로 용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콘크리트 이렇게 용의 이빨. 네, 용이빨식으로 이렇게 쫙쫙 세워놓는 게 있는데 용치 비슷하게 뭔가 만들었는데 뭘 해놨나 보니까 바위를 그냥 세워놨더라고요. 돌을. 안반을 깎아서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해놨지라고 하니까 콘크리트를 살 돈이 없어갖고 가위를 그냥 깎아서. 자연석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용치 비슷하게 만들어놨대요. 어떻게 보면 돈을 정말 적게 들고도 효과는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게 음. 사실 저런 방어선은 이제 마지노선 같은 게 아니고 뭐 이야기할 때 뭐 클러스터 방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방어선을 만든다는 것은 참호를 그냥 다 파고 그 중간중간에 요새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네르하임선 같은 경우는 천혜의 방어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만 분산시켜서 거점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장점이 뭐냐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적은 병력으로도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선방어가 아니라 기동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점들끼리 서로 통제해가면서 때로는 철수했다가 때로는 반격도 하고 좀 유연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소련 입장에서 이거를 어떤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명분이 없어요. 이거 무슨 이유로 공격을 합니까? 조작을 또 해. 이것도 조작지래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유명한 마나일라 포격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렇게 카렐리아 지역을 두고서 양쪽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역시 핀란드군이 먼저 우리 소련군 진지를 공격했다라는 이런 자작극을 펼칩니다. 핀란드군의 포격으로 아군 진지가 무너지고 거기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는 이런 도발을 묵과할 수 없기에 저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공격을 개시한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군은 황당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는 이런 거 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전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피격을 받았다는 진지에서 가장 가까운 핀란드군의 포병 진지의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핀란드군 포병 사거리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핀란드군 포대에서 대포를 쏴도 진지에는 맞을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폭발 사고를 일으켜 놓고서 침공당했다고 한 겁니다. 힘의 논리예요.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 막. 근데 소련은 준비는 된 겁니까? 이거 뭐 대수청 이후에 지도부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뭐 그냥 상병이 500명씩 맞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소련은 예. 그냥 국경지대에서 그냥 겁을 한번 확 주면 금방 깨갱깽하면서 항복할 것이다. 쉽게 생각한 거죠. 예,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만네르하임 방어선을 구축을 안 했겠죠. 그 만네르하임 방어선이 겉에서 보기에 허접해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마지노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요새 같지도 않잖아요, 사실 네, 솔직하게. 겉보기에. 그리고 이게 다 뭐 요새나 이런 것들도 다 위장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항공 정찰을 해도 요새인지 뭔지 안 보여요 전혀. 너무 잘 만든 게 문제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소련군은 이 침공을 위해서 총 21개 사단 45만 명을 집결시켜요. 적은 병력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핀란드는 인구가 워낙 적은 국가였기 때문에 저 가장 중요한 카렐리아 지역에도 고작 6개 사단밖에 배치할 수 없는 굉장히 빈약했거든요. 그리고 1개 사단 규모도 소련 사단에 비해서 한 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굉장히 부실하다 보니까 뭐 그 정도면 우리 뭐 충분히 상대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카렐리아 지역 그래서 저긴 너무 좁으니까 9개 사단만 쓰지 하고 9개 사단을 딱 저 앞에 배치시켜서 강력한 화력을 이용을 해갖고 만네르하임선을 돌파하기도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라도가우스 북쪽에 불모지대라고 생각했던 쪽에서도 공격을 퍼붓기도 합니다. 요거는 약간 핀란드군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예요. 그래서 그 라도가 카렐리아 지역에 6개 사단 그리고 북극까지의 전선에도 무려 6개 사단을 배치해 놓고서 어떻게든 넘어가라. 저 불모지대를 가로질러서 핀란드의 저 잘록한 허리 부분까지 끊어버리겠다는 나름대로 뭐 동시다발적인 공격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대숙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엄연한 현대화된 군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핀란드군은 뭐 항공기도 뭐 100여 대, 뭐 전차도 100여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구식 군대죠. 그러니까 현대화된 현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군대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쉬운 게임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만네르하임 방어선 보면은 전차는 다닐 데가 없을 것 아 같은데. 근데 스탈린이 메레스코프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무 신나게 가다가 스웨덴 국경을 넘지 말라 그래요. 그 메레스코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핀란드 자체도 그렇게 이제 만만한 군대는 아니었고 나름 러시아 내전의 경험도 있고 내전을 통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런 날이 닥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비군 탈탈 모으면은 거의 30만까지 소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갖춰놓은 상태였고 가장 큰 문제는 근데 역시 그래도 장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전차나 항공기 100대 정도씩밖에 없는데 소련은 장비도 밀어붙여야지. 그래서 전차 2,500대쯤 보내면 되겠네. 오. 그리고 항공기 뭐 3,000대쯤 보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차와 항공기 면에서 아무런 게임이 될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기본이 수십 배 이상씩 다 차이가 나는데 네, 딱 한 가지. 하필이면 계절이 겨울이에요. 맞아요. 이 전쟁 이름도 겨울 전쟁입니다. 날씨만 핀란드 편입니다. 왜냐하면 핀란드인들은 일단 추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방어 라인도 그것을 이용한 방어 라인을 지금 지어놨기 때문에 유일한 아군은 계절밖에 없어요. 아 근데 러시아인도 아, 추위에 그러니까 교수님 단련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러시아도 추운데 핀란드하고 추위의 강도가 다른가요? 러시아가 큰 나라가 돼가지고요. 네. 추운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네. 밑에 뭐 아열대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또 추위에 가장 겁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사실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 가가지고 웬만큼 그 추우면 그냥 모자 안 쓰고 그냥 얇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거 보고 제일 놀라고 걱정이 드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가서 특별하게 특이 체질로 추위를 뭐 잘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하게 겹쳐 입고 제대로 입고 나야지 사실 추위를 견디는 것이지 사실은 뭐 제대로 준비하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뭐 당연히 그쵸, 얼어 그쵸. 죽고 동상 걸리기 마련이죠. 게다가 여기 투입된 군대 주력이 또 우크라이나 군광부에서 온 군대잖아요. 아, 우크라이나에서. 남쪽에서 남쪽 왔군요. 따뜻한 데 있다가 왔다는 것은 이만큼 소련이 정말 상대방을 과소평가했구나.
그만큼 준비를 안 했구나라는 그래요. 것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극동에서 온 부대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양만 채우면 된다. 그래서 급히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어디냐? 저쪽에 있는 부대인데요. 라고 투입한 거잖아요. 지금. 1939년 11월 30일입니다. 맹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소련군의 진격로를 따라가 보죠. 11월 30일 공격이 개시됐을 때 역시 주공점은 카렐리아 지역부터였습니다. 사실 카렐리아 지역에서 핀란드군은 약간의 그래도 지연전을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벌려고 했는데 역시 워낙 여기 배치된 소련군이 압도적인 화력과 병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예상대로 잘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럼 소련군이 쾌조의 스타트를 하는군요. 네, 소련의 강철 해머의 위력을 갖다가 조금 간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일격을 먹으니까 뭐 띵 당하면서 역시 정면 승부는 안 되겠다. 여기서 지연전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희망사항이었다. 그러면서 재빨리 만네르임선 뒤쪽으로 퇴각을 해버립니다. 사실 이 시기에 소련군이 확 만네르임선 넘어서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소련군도 거봐 역시 핀란드군은 한입감도 안 되는 상대구만 하면서 여기서 천천히 느긋하게 진격을 합니다. 랩하면서 가는군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얼마나 자신 있었냐면 소련군 전차가 녹색이잖아요. 겨울에 하니까 하얀색 칠해야 돼요, 원래 칠해야죠. 설상. 근데 대부분의 전차들이 설상 위장을 안 하고 그냥 녹색 그대로 갔어요. 네, 그러면서 소련은 핀란드 영내로 진입해갖고 괴뢰 정부부터 세우기 시작을 해요. 테렵키 일대 벌써? 이건 뭐 아니, 전쟁 안 끝났는데. 그러면서 핀란드 민주정부라는 이름의 괴뢰 정부부터 딱 만들고 이제 얘네들 앞세워서 우리 금방 핀란드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를 해야지라는 야무진 꿈까지 꾸게 돼요. 그러면서 소련군은 5일 뒤에나 만네르임선에 딱 도달합니다. 그렇게 늦게 올라가요? 네, 그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제 좀 공격을 해볼까라고 다시 한번 밀어붙여 보지만은 여기서부터 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핀란드군도 만네르임선에서 여기가 뚫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병력들을 총동원해갖고 아주 완강하게 결사항전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맹공을 펼쳐서 일부 돌파구를 내더라도 핀란드군도 예비 병력을 투입해서 밀어내치는 이런 일들이 이 12월 내내 계속 반복이 돼요. 소련군 입장에서도 좀 당황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그러면서 소련군이 1차 대전 때 러시아군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목표가 없이 그냥 전선 전체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하니까 핀란드군은 별로 피해를 받지 않았고요. 또 하나 이제 소련군의 장점은 사실 항공 지원이죠.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 지원 역시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핀란드군의 방어가 탄력적이라는 게 뭐냐면 필요한 곳만 병력을 배치하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비워놓는데 그 필요하지 않는 곳은 사실 자연 장애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필요한 곳에는 소련군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련군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소련군이 가다가 속수무책으로 매복 공격에 당하기도 하고 이제는 핀란드군이 소련군을 갖고 노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 당시에 굉장히 졸렬한 전술로 소련군이 야, 이게 최 들어서기 박사님이 졸렬하단 시작하면서 말이 나올 정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무슨 이게 멋진 무슨 종심 기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강철 더미를 갖다가 그냥 밀어넣는 거의 뭐 이런 수준의 공격을 해대니까 핀란드군도 여기서 수많은 허점을 발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명세를 떨친 공격 수단이 바로 화염병이죠. 네, 몰로토프 칵테일. 예. 우리가 화염병을 그냥 단순하게 술병 안에다가 그냥 휘발유 넣어서 쓰는 거라고 아니면 신라 넣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 화염병을 제대로 만들면은 저 안에 나름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휘발유만 넣어서 하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확 한번 그렇죠. 터지고 그 다음에 피해를 덜 줍니다. 그래서 저 안에 타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름들을 섞습니다. 찐득찐득. 약간 찐득찐득하게 해서 전차에 들러붙어갖고 좀 오랫동안 탈 수 있게 약간 소위탄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련군이 투입한 전차의 80%가 T-26이에요. 근데 얘가 개솔린 전차예요. 인하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노문안에서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엔진 근처에다 그냥 던지면 알아서 불이 붙어. 가뜩이나 방어력이 취약한데 그런 식으로 화염병을 요소요소에서 숨어있다가 던져대니까 전차병들이 뛰쳐나가면은 곳곳에 숨어있던 핀란드군이 역공을 펼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괴롭히고 또 한 번 그렇게 전차가 주저앉으면은 이것도 자연스러운 만네르해임선 앞에 자연스러운 대전차 방해로 기능하게 되잖아요. 경목 현상이 또 일어나고요. 네. 소련군 전차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방어선은 더더욱 견고해지는 네. 이런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중심 되는 겁니다. 방어선이 자꾸 길어지네요. 그리고 핀란드군은 더 무서운 거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골치 아프게 만든 것이 적극적으로 이제 야간 전투벌입니다. 옛날에 무슨 야시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엔 작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예. 이런 숲 같은 데 가보시면 아무 불빛도 없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쪽의 길을 좀 잘 알고 있던 핀란드 병사들이 과감하게 후방으로 침투해서 야간에 기습을 해대니까 더더욱 이런 중장비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박살이 나게 되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넘겨준 것들도 되게 많아갖고 핀란드군이 또 노획해서 아주 톡톡히 잘 써먹습니다. 이런 실책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만네르헤임선의 공격이 개시된 지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12월 20일 정도에 이르면은 이 카렐리아 지역에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이게 말이죠. 레오디나스 대왕께서 첫 번째 페르시아의 공격을 방패로 딱 막았을 때 쭉 밀리다가 덜컹 하고 쓰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 팔랑크스 대왕은 방패로 적을 팡 하고 밀거든요. 이게 반격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핀란드군도 23일에 4개 사단을 동원해서 반격을 합니다. 근데 핀란드군은 방어는 잘했는데 공격은 역시나 어려웠다. 현대화된 군대도 아니었고 소련군도 사실 버티고 싸우는 건 잘해요. 독특기 아닙니까 소련군? 네, 이 지형 자체가 사실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쪽 모두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지 못한 채 교착된 게 되는 거죠. 이 권투에서 아웃복서끼리 만나면 참 지리한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나마 이제 소련군이 유일하게 거대한 전선에서 성공이라고 볼 만한 정도는 무르만스크에 가까운 거긴 방어라인 없잖아요. 네, 거기 페차모 일대 지역은 사단급 병력을 밀어넣으니까 그쪽에선 조금 효과가 있었어요. 저기는 왜 효과가 있냐면은 저 페차모 지역은 워낙 북극권에 가까워갖고 나무가 없어요. 그냥 황무지입니다. 북극권에 뭘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기는 너무 땅이 단단해갖고 상호도 높아. 붙어갖고 참호파기도 어려워요. 근데 저기서 백날 승리를 거둬봤자 이 전쟁 끝낼 수가 없습니다. 소련이 이 전쟁을 끝내려면 수도 헬싱키를 함락시켜가지고 어떻게든 핀란드의 항복을 받아내려면 그러려면은 좀 카렐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저 빨리 가야 될거 남쪽에서 뭔가 성과를 봐야 되는데 저쪽을 통해서는 카렐리아로 못 내려와요. 지도에 보면은 쉽죠. 가다가 그냥 보급도 안 되고 그냥 아예 돈자되기 십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도 또 하나의 전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어떻게 되나요? 중간의 불모지대에서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죠. 이게 수호무 삶의 전투입니다. 193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핀란드 동북부 라플란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핀란드군은 11,000명이었어요. 반면 여기에 소련군은 무려 45,000명이었습니다. 45,000명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도로는 굉장히 협소한데 주변에 늪하고 숲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부대가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핀란드군의 모티 전술. 모티 전술. 굉장히 대부대를 장애물이 많은 데서 끌어들이면 얘네가 나눠지잖아요. 그쵸. 요거 모티 이게 장작더미라는 뜻이거든요. 요거 하나씩 쌈싸먹듯이 싸서 포위 선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유명한 아로 파야리 대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규모 부대들을 우리가 저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지금 일렬로 쫙 늘어서서 곳곳이 쪼개질 상황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훨씬 뛰어난 기동력을 갖고 있다. 그건 바로 스키다. 핀란드 스키 부대의 모티 전술. 네. 핀란드는 스키 부대 따로 훈련시킬 필요가 없죠. 그냥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네. 스키를 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스키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알파인 여기서 스키죠, 스키는 그냥 평지로. 평지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힘들어요. 진짜 네. 보면 어렸을 네. 때부터 예.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학교 가고 막 이렇게 노르딕 스키라고 하죠. 노르딕 스키라고 그거 막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소련도 이 지역은 스키에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해갖고 스키 보급을 많이 하긴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온 부대가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보니까 스키를 못 타. 스키를 못하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들이 피해가 컸는데 화염병을 어디서 던지냐? 주변에 늪이 있는 곳에 소련군 전차들이 왔을 때 그때 맨 앞에 있는 한테 화염병을 탁 던져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한테 화염병을 탁 던져요. 같이네. 그러면 전차들이 어떻게? 앞에서 불났다. 뒤에도 대장님 불났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봐 옆으로 산계해라. 옆으로 딱 산계를 합니다. 늪에 그대가 꼬라박는 거죠. 늪에 꼬라박다가 뚜껑 열고 나오면 다행입니다. 수장된 소련군 전차병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다음에 전차는 이렇게 당하고 보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서 양쪽으로 총을 다다닥 쏘고 빠져요. 그러면 소련군은 뭐예요?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왔다. 쏘겠죠. 이쪽에서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왔다. 쏘겠죠. 서로 쏴.
아군끼리 5인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많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훈련 안 된 부대가 있었습니다. 다다닥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패닉이 오네. 그래서 지휘관이 얘기를 합니다. 야, 땅 파. 겨울에 땅이 파지나? 안 파지. 안 파지. 그러니까 야, 그럼 일단은 우리 모여서 보드카 한 잔씩 하면서 우리가 이 밤을 견뎌보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얼어 죽어. 태반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핀란드군은 그렇게 뭘 안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괴멸되는 부대가 많이 생겨요.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현장을 온 외신 기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길과 숲 6.5km에는 파손된 전차, 취사도구, 트럭, 포차, 지도, 책, 옷가짐과 더불어 사람과 말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시체는 화석이 된 나무 토막처럼 단단히 얼어붙었고 피부는 젓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어떤 시체들은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담요같이 눈만 덮여 있었고 다른 시체는 나무를 등지고 기괴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어떤 시체는 코트깃을 펼치다가 죽은 시체도 있었다. 대부분 전투 중 사망이 아니라 동상. 예, 그러니까 너무나 처참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핀란드군이 손실이 약 900명이었는데 소련군 사상자는 4만 5천 중에 무려 2만 3천입니다. 괴멸적 타격이었네요. 여기에다가 수백 대 트럭, 전차, 중화기가 전부 다 핀란드군 손에 넘어가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반네르햄 전선 곳곳에서 아예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소련은 돈좌되고 있고 북쪽 저 위는 소음샘처럼 깊숙한 곳에 들어오면 전멸해버렸고. 다 전멸하고. 이거 지금 소련으로서는 타겟책을 뭔가 찾지 않으면 이거 뭐 전쟁에서 못 이기겠는데요? 스탈린이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지휘관들 교체입니다. 인적 쇄신. 근데 이게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사단장 한 명을 총살할 정도로. 그래서 인적 쇄신을 위해서 당장 지금 수호무사 및 참패가 일어났던 구군 있지 않습니까? 구군에다가 대숙청을 주도했던 정치위원을 보냅니다. 아이고 무서워. 야, 그 저승사자 같은데. 동무들 여기에 누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어? 하면서 문책을 하기 시작하면서 구군사령관 가시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패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44 소총병 사단장 같은 경우는 끌고 나가 하면서 총살하고 직결처형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때 구군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사람이 바로 추이코프입니다. 적백내전 때도 소개했던 추이코프 같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까딱 잘못했다간 한 방에 날아가는구나 이걸 잘 봐오고 정신 바짝 차린 사람들이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소련군이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오게 된 거죠. 사실 최상층부에서는 결국은 보로실로프가 이때 교체가 되거든요. 보로실로프 숙청 안 나오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직위 해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방인민위원회에 있었죠, 예. 이 사람이. 임자 잠시 좀 쉬어 이렇게 한 거고 잠시 하와이 갔다 와. 그렇다고 뭐 내치진 않았어요 완전히. 사실 그 보로실로프가 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붉은 군대 모체가 되는 시기가 바로 내전이었고 내전 시기에 성장한 군인들이었는데 이 내전 시기에 그 국한된 경험을 가지고 1930년대, 40년대를 맞이했던 세대가 이제는 다 물러나고 제대로 교육받고 현대전의 요체를 알기 시작한 젊은 세대의 장군들이 그 뒤를 이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소련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인적인 면에서는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도하고 잔인하다고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한 명이 그렇게 죽고 나면 안 바뀐 지휘관들 있잖아요. 남은 지휘관들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다가. 정말 열심히 싸우겠구나.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옵니다. 티모센코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총사령관으로 오게 돼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문제를 다 듣고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부대도도 증강이 됐고요. 새로 투입된 부대가 13군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련군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그 지역 하나를 한 개 군이 담당을 했는데 이제는 2개 군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개 군이 담당하는 방어 공격 정면이 어때요? 되게 좁아지게 되고 그만큼 이제 화력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병력도 되는 거죠. 집중할 수 그냥 있고. 부자의 도박 같네요. 1,000원을 걸었는데 이름은 2,000원을 걸고 2,000원을 걸어서 이름은 4,000원을 걸고 네. 그냥 숫자를 늘린 거네요. 근데 이제 숫자만 늘릴 뿐만 아니라 왜 졌지? 우리가 동계 훈련이 부족했구나. 라고 해서 그 짧은 기간에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네, 그리고
결국 이걸 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지? 아, 제2의 도시인 비프리구나. 여기만을 공격하기 위한 또 특수 어떤 그런 군단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중전차를 또 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인적 자원의 쇄신뿐만 아니라 훈련도 증가시켰고 여기에 투입되는 전력도 엄청나게 강화시켰고 이제는 뭔가 이제 자신감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갑니다. 눈 내리던 시기는 좀 지나가고 파랗게 쨍한 날들이 찾아오면서 이제부터는 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던 포병과 그리고 항공전력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러네.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슬슬 하얀 부분이 조금 거쳐 내려가고 공중에서 드디어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훈련의 결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군인의 숫자는 배로 늘어나고 지휘관은 교체되고 자, 변화가 드디어 눈에 보입니까?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12월 달, 1월 달의 공격이 그냥 물량으로 퍼부어서 다 그냥 엎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포격에 신경을 써갖고 정확하게 한 곳을 1.4를 통해서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점점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드디어 소련군도 건전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고. 네. 핀란드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파악을 한 것이 이 만네르임선이 약점이 많다. 시멘트, 콘크리트 많이 안 쓴 곳이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포격을 엄청나게 때리면은 이렇게 무너지죠. 오래 못 버틴다는 걸 이때서부터 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탄막 뒤에서 보병도 그다음에 치밀하게 착착착 전진해갖고 핀란드군에 역습 기회를 주지 않는 돌격을 갖다가 계속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뭐 한 달을 두들겨도 안 열리던 방어선이 이틀 반 정도 이런 엄청난 강도 높은 전투를 치르고 나니까 만네르임선의 제1선이 드디어 군데군데 돌파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단 여기가 열리게 되니까 그다음에 뭘 집어넣겠습니까? 전차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로 이제 전차를 밀어 넣어버리는군요. 네. 전차의 주요한 임무가 적의 전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것인데 여기는 몸빵하면서 이제 T-26 같은 이런 허약한 전차들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장갑도 강력한 중전차. 클리멘티 보로실로프 KV 전차를 갖다가 여기다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KV 전차는 독소전 초반에도 엄청난 명성을 떨쳤듯이 떡장으로 유명한 또 전차 아니겠습니까, 초기?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가니까 화염병으로도 제대로 상대가 안 되고 그리고 상당히 강력한 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전에 비해서 훨씬 보병 어모도 잘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밀고 들어가니까 핀란드군이 중과부족으로 계속 여기서 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이때 진격을 방해한 거는 날씨였어요. 2월 21일부터 폭설이 내렸죠. 폭설이 내리니까 핀란드군이 잠깐 숨 쉴 틈을 얻을 정도로 이제는 소련군이 좀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핀란드군이 자력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짧은 휴식 기간 동안에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연히 전방사단이 많이 소모가 됐으니까 교대해주는. 네. 부대 그다음에 교대시켜줍니다. 음. 그러면서 딱 날씨가 괜찮아지자마자 쌩쌩한 사람들이 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겨울의 이점을 갖다가 또 10분 발휘합니다. 겨울의 이점이 뭐죠? 호수와 늪지대의 문제가 겨울에는 이게 어떻게 되죠? 단단히 얼어붙는군요. 꽝 얼어붙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호수만 얼어붙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까지 바닥까지 얼어붙어요. 아, 발트해는 또 이제 내해이다 보니까 염도가 또 낮아요. 이 소금기가 적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잘 얼구나.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 거기 바다가 꽤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다 얼어서 그렇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지역도 핀란드만 지역도 금방 얼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서쪽 끝에서 그죠. 이 남서쪽 끝에서 만네르하임선의 제2선에 부닥치니까 바다를 가로질러서 우회 돌파해버려. 우회 돌파를 해버려요. 전차가 건널 정도로 그렇게 얼어요? 전차는 좀 힘들어요. 네, 전차는 좀 힘들고. 위험하지만은 수많은 말보병들이 쭉 넘어가면서 2월 28일 정도가 되니까 저 비프리 앞 전선에 소련군 보병사단이 무려 12개 사단과 5개 전차 여단이 저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다시 한번 대공격을 펼쳐갖고 드디어 비프리 외곽을 다 돌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저 비프리와 헬싱키를 잇는 핀란드 남부의 저 핵심적인 도로까지 차단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군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갔고 수공 작전을 펴기도 합니다. 이제 겨울에 좀 덜 언 그런 저수지 같은 걸 이제 터트려 갖고 소련군을 수장시켜가면서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은 워낙 소련군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병력 100만 병력을 밀어넣기 때문에 웬만큼 그게 휩쓸려 가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핀란드군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난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투혼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활약상에 얽힌 비화를 하나 더 청하고 싶은데요. 핀란드군 하면 역시 이 소총 사격 실력입니다. 스나이퍼. 왜냐하면 이게 핀란드 사람들이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한대요. 그렇죠. 스키 타고 다니면서 술록 썰매 타고 다니면서 사냥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핀란드 병사들이 스코프 없이 저격에 굉장히 능합니다. 눈이 워낙 좋아서. 근데 이때 이 콜라 전투라는 게 발발을 해요. 콜라 전투가 이제 콜라강 일대입니다. 카렐리아 북부에. 여기에 핀란드군이 겨우 3,0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투입된 소련군은 파상 공세였어요. 굉장히 파상 공세를 수백 차례 제80 공격 뭐해? 해요. 근데 여기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한 게 바로 저격수였습니다. 이 저격수인데 이상하게 소련군이 재파 공격을 할 때 기관총은 빗발치게 날라와도 가거든요. 근데 저격수가 한 발 탕 하면 다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니까 네. 두렵잖아요. 전체가 다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고 장교도 엎드려서 야 돌격해라고 하고 자기는 엎드려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전설이 된 인물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시모 헤이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이야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이야.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게 스코프 없는 저격총으로 1km 밖에서 저격하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상 위장복을 입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목격한 소련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뭔가 하얀 게 앞에서 이렇게 어른거리면서 막 가는데 어디선가 번쩍하면 한 명씩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냐? 하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얀 죽음의 사신. 그러니까 이게 조준경 없는 모신나가. 이게 또 소련제 모신나가 썼어 이 사람이. 김은 소련지야. 이걸로 공식 정가만 505명입니다. 야, 스코프 없는 게 더 무서운 게 반사 없는 걸 갖고 다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도 소련군의 카운터 어택에 당해요. 어. 소련군 저격수. 그래서 턱이 날아가나 그랬죠. 이렇게 옆에. 예, 예. 아, 그럼- 턱이 날아가고. 네. 또 다른 핀란드군 저격수 중에 이름이 또 수코콜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0명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핀란드군 저격수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핀란드군 저격수 사이에서 단 한 명의 저격수면 소련군 1개 연대는 충분히 발을 묶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당시 소련군한테 이 핀란드 저격수는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요즘 저격수야 뭐 다 옆에 파트너가 붙어 가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가능한데 시모하이야도 사실은 워낙 단독 사냥꾼들 네. 습성대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몇 명 잡았다고 이런 걸 그 뭐 자랑도 할 거라고 별거 아니야 라고 하던 사람이어갖고 그냥 묻힐 뻔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시모하이야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식으로 스코프도 없이 그냥 너무 잘 저격을 하니까 몇 명이나 잡았나 신경 써서 동료가 기록을 해줘갖고 저 500명 이상 저격한 게 남아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더 많겠네요. 네,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부장마다 좀 다른데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충 500명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어쨌건 친절한 동료가 옆에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역사에 저렇게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다. 그런 거죠. 심하게. 난 숫자는 안 세. 막 그러면서 써. 저희가 1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 출신 스나이퍼를 배웠는데 역시 최고의 스나이퍼는 다 그 변방지역 그런 데서 나오는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사람들. 그때부터. 예.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 있어도 쪽수 앞에는 안 됩니다. 100만 명이 동원된 소련 앞에서는 영웅의 활약은 미비했습니다. 핀란드군은 한계가 명확했고요. 결국 항복을 택했죠. 항복 같은 휴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중에서 핀란드군보다 소련군의 피해가 훨씬 더 막심했어요. 근데 궁금합니다. 얼마나 되나요? 사상자가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와 5분의 1이 희생됐어요. 네. 항상 모든 소련의 이 전상 통계는 항상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련이 공식적으로 최소한으로 인정한 게 20만 20만. 명이고 곱하기 이게- 한 3 정도 하면 되겠군요. 이게 워낙 편차가 큰데 대략적으로 신빙성 있게 보는 건 최소 30만이다라는 것이고 심하게 얘기하는 건 50만까지도 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가 피해를 본 거는 사실이었고요. 근데 카렐리아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네, 결국 그래서
그 대가로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카렐리아 지역, 그러니까 라도가 호수 저 둘레를 갖다가 완전히 예, 소련이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까를리아 지역하고 북쪽 호수 있는 지역까지도 다 가져간 거네요. 그리고 핀란드 제2의 도시 비프리도 가져갑니다. 이 비프리를 넘겨줬다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핀란드 제2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일대가 넘어가게 되면서 핀란드인들은 여기서 무려 4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을 합니다. 40만 명이 우리에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만 그쪽 인구 비율을 그쪽 봐봐. 인구 비율은 엄청난 수가 이제 순식간에 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이후에 굉장한 이 사회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다 보니까 이때 뭐 국유지 헐어갖고 다시 땅 나눠주고 뭐 이것저것 생활 보조해느라고 되게 휘청거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은 어쨌든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괴뢰 정부가 세워진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핀란드군을 그대로 놔두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핀란드는 어쨌든 잘 싸움으로써 비록 전쟁에서 지긴 했지만 그들의 어떤 자존심 그리고 독립국가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는 거죠. 소련의 한번 여기서 득실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부터 살펴보자면요. 붉은 군대의 약점이 여지없이 노출됐다. 결국 양적 팽창을 해왔는데 질적으로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여기서 또 나타나는 그 연관돼서 나타났던 게 결국 히틀러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겁니다. 히틀러도 이 소련의 그 규모를 알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호당이네. 네, 내가 허수아비인데. 한번 기회 잡아서 한번 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소련에게는 엄청난 그 실이겠고요. 또 하나가 국제 빌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미지가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한번 핀란드인들에게 어떤 한에 사무친 어떤 원한의 대상이 돼서 제2차 세계대전 독소전쟁이 벌어질 때 계속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한 번 핀란드가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이 소련을 공격하게 되고요. 이게 실이라고 하면 득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살펴봤듯이 소련이 삽질, 정말 대삽질을 거하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여튼 승전국은 소련이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예. 결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했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결과잖아요. 문제인데 결국 소련이 전쟁을 했던 핀란드를 쳤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 영토를 더 획득해서 레닌그라드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 다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삽질은 거하게 했어도 비교적 단기전으로 승리를 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전쟁이 더 길어졌으면 피해도 피해지만 결국 영국, 프랑스가 핀란드 편에 서가지고 개입할 상황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어쨌든 전쟁을 끝내면서 영국, 프랑스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3개월 만에 끝냈다는 것도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예, 선에서 예, 마무리하자라고 한 거죠. 예.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네. 초래놓고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기도 해. 참 희한해. 그래서 사실 연관된 건데요. 전쟁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을 한번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보면서 통념상 가장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이 히틀러, 그다음에 스탈린 하나같이 다 바보 같은 전쟁 지도자라고 하면서 희화화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희화하면은 본질을 놓치거든요. 히틀러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 스탈린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데 스탈린이 이 이후에 보여주는 측면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군인들은 보통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전운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스탈린이 적극적으로 전운 분석 회의를 열고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모든 사령관이 모인 상태에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 전원 분석에 따라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소련군의 체질을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결국은 스탈린이 실수를 했지만 전쟁 지도자로서의 유연한 어떤 스탈린의 모습이 사실은 겨울전쟁 때 나타났다고 이미 보는 중간에 거면. 변화되는 모습만 봐도 예, 짧은 예. 기간에 그런 게 예.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탈린이라고 하면 고집만 피우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은 다 내치고 아부꾼들의 말만 들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히 객관적인 전운 분석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 젊은 장군들을 뽑으면서 이 체질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측면에서 함부로 볼 것이 아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겨울 전쟁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히틀러는 보지 못했겠죠. 예. 저 스웨덴, 노르웨이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철.
그렇습니다. 독일의 강철 소유량의 거의 40%가 저 키루나 광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저 키루나 철광을 갖다가 손에 넣을 수 있으면은 독일을 말려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 수행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 인물과 연관이 있는데요. 비드쿤 크비슬링인데 노르웨이 정치가입니다. 매국노. 배반자 뭐 이런 예, 배신자, 배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완용. 이건 맞습니다. 예. 딱 그거네요. 예, 예. 노르웨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6회 공군이 다 동원돼야 돼요. 아, 입체 작전을 해야 네. 돼요. 사활이 걸려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모든 나의 역량을 다 투입해 보겠다. 존재의 이유구나. 네. 독일이 한번 툭 치면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작전의 난이도가 엄청나네요, 이게.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작전 어떤 방송에서 보셨습니까? 역전.